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연휴는 잘 보냈나요? 이번 시간에는 공기 속에 숨은 수증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연휴로 쉬었으니까 우리가 더 힘내서 이번 강의도 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증발과 응결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증발은 입자가 이렇게 액체 표면에서 기체로 되는 거를 의미를 하는 거였고, 응결은 반대로 이제 기체가 액체로 되는 거를 의미를 했죠. 이거는 크게 어렵지 않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포화, 불포화, 과포화에 대해서 배웠는데, 포화는 내가 10개를 다 먹었을, 10개를 먹을 수 있는데 10개를 다 먹은 상태고, 그때 응결량과 증발량이 같았고, 불포화는 내가 10개를 다 먹을 수 있는데 8개만 먹었다고 하고 다 먹지 않았을 때를 의미를 했고, 여기에서는 더 먹을 수 있는 공간이 남아 있으니까 증발량이 더 크다. 이거를 공기라고 하면은 우리가 공기를 10개를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다시 할게요. 우리가 공기 안에 수증기를 포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게 10개가 돼요. 수증기를 먹을 수 있는 게. 근데 여기에서는 10개를 다 먹었고, 여기는 수증기 10개를 먹을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8개 먹었죠? 그러면 2개의 공간이 남아 있으니까 수증기 2개를 더 먹을 수 있음. 더 먹을 수 있다는 얘기는 액체가, 그러니까 물이 수증기가 될 수가 있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니까 증발량이 더 크고, 이거 같은 경우는 내가 10개를 원래 먹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더 먹은 거예요. 3개를 더 먹었다고 해서 총 13개를 더 먹었으니까 3개를 토해내죠. 수증기 10개를 먹을 수 있는데 13개 먹어서 3개를 토해낸다. 근데 어떤 식으로 토해내냐? 수증기를 내보내는 거니까 수증기가 물이 되는 걸로 이제 토해내고, 이거를 이제 응결이라고 하는 거니까 응결량이 더 많아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화 상태란 어떤 기온에서 일정한 양의 공기가 최대로 수증기를 포함하였을 때를 의미를 했고, 포화 수증기량이라는 것은 포화 상태인 공기 1kg에 들어있는 수증기량을 그램으로 나타낸 거예요. 아까 선생님이 이렇게 그려놔가지고 10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kg에 내가 10g을 만약에 포함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포화 수증기량은 10g per kg이다. 10g 퍼라고 하니까 좀 그렇죠. 어쨌든 이걸 퍼라고 읽는데 10g per kg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이슬점이라는 건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교과서에 안 나와 있다고 했는데, 교과서 뒤에 보면 있어요. 뒤에 71쪽에 있거든요. 71쪽에 보면 이슬점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수증기가 응결되는 온도긴 하지만 단순히 수증기가 응결되는 게 아니라 교과서 71페이지 공기가 포화 상태에 도달하여 응결이 시작되는 온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대기가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은 기온에 따라 달라진다. 한마디로 이거는 포화 수증기량이 기온에 따라 다르다 는 것을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5개를 찾을 수가 있다고 했죠.
한 번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이니까. 자, A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은 A에서는 포화 수증기량이 이만큼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여기 쭉쭉쭉쭉쭉쭉쭉 굽으면 5라고 하면 5 그램 퍼 킬로그램이고 B에서는 20 현재 기온은 5도씨, 얘는 현재 기온 20도씨,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면 14.7g per kg이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가 C다 라고 했을 때 C는 현재 기온 30도씨, 근데 포화 수증기량은 이렇게 올라가면 되니까 27.1g per kg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그리고 현재 기온에서의 포화 수증기 아니라 수증기량이니까 현재 기온에서의 수증기량은 그냥 여기 점에 있는 Y축을 읽으면 되죠. 그래서 Y축을 읽으면 파란색으로 이렇게 A 같은 경우는 지금 20도씨고 현재 기온에서의 수증기량은 3.8g이죠.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쭉쭉 가보니까 점선 따라가게 됐네요. 그럼 B는 10g이고 그 다음에 C는 여기 쭉 따라가는 거 보니까 20g이네요. 그래프 읽는 거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이슬점. 이슬점은 공기가 포화 상태에 도달해 응결이 시작되는 온도고, 그래서 A 공기의 이슬점은 온도를 이제 낮춰야지 비가 되니까, 수증기가 물이 되니까 온도를 이렇게 쭉 낮춰봤더니 포화 상태에 도달하는 온도가 0도씨구나. 그래서 0도씨라고 쓰면 되고, B 같은 경우도 온도를 낮춰봤더니 포화 상태에 도달하는 온도가 여기 지점이네요. 이렇게 쭉 내려보니까 약 14도 정도 되겠더라. B는 14도.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도 쭉 내려서 공기가 포화 상태에 어디에 도달하나 봤더니 여기 25도. C는 25도씨가 되겠더라. 공기가 포화 상태에 도달해 응결이 시작되는 온도가 이슬점이고, 이슬점을 그래서 봤더니 현재 기온과는 상관이 없고 지금 갖고 있는 수증기량에만 영향이 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D라고 하면은 D에서의 이슬점은 계속 온도를 낮춘 상태로 이렇게 가겠죠? 그러니까 도달하는 거는 역시 14도일 거고, 봤더니 D도 수증기량이 동일하게 10g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슬점이 여기 B와 같다. 여기 B. 그래서 이슬점이 B와 같다는 거를 우리가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응결량 같은 경우는 응결량은 현재 수증기량에서 냉각된 온도에서의 수증기량이니까 선생님 만약에 A가 지금 현재 온도가 5도잖아요. 5도씨에서 마이너스 5도씨까지 했다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5도씨까지는 이 정도, 지금 3.8을 갖고 여기까지 왔는데 포화 수증기량은 보니까 2라고 하면요.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5도씨에서는 이만큼 먹을 수 있는데 내가 3.8까지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3.8에서 2를 뺀 만큼을 토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냉각된 온도에서의 수증기량은 1.8g이 되고, B의 공기를, B가 지금 20도씨인데 B의 공기를 내가 10도씨까지 낮췄다 라고 하면은
여기까지 낮춘 게 되는 거니까 B를 그러면 여기는 10g이고 근데 10도씨에서 먹을 수 있는 양은 7.6g까지 밖에 안 되니까 10g 빼기 7.6g 해가지고 2.4g이 될 거고 C의 공기를 지금 현재 30도씨인데 20도씨까지 낮췄다 라고 또 하면은 여기서 20도씨까지 낮추게 되고 C는 지금 20g을 먹고 있는 상태인데 20도씨에는 14.7g까지 밖에 못 먹으니까 20g 빼기 14.7g 해서 5.3g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5번 불포화된 상태를 포화 상태로 만드는 방법은 두 개가 있었죠. 첫 번째 기온을 낮추고 두 번째 기온을 낮춘다. 이렇게 C, D 경우 기온을 낮춰서 이렇게 포화 상태로 도달시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수증기량을 더 공급해서 포화 상태를 도달시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수증기를 더 공급한다. 이렇게 우리가 포화 수증기량 곡선까지 저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이번 시간은 상대 습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뭐 공기가 건조하다, 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거는 공기 중에 수증기량에 따른 걸로 흔히 이제 습도라고도 해요. 일상생활에서 주로 사용하는 습도는 상대 습도고 상대 습도는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현재 기온의 포화 수증기량에서 현재 공기의 실제 수증기량이 얼만큼 들어있냐 그래서 퍼센트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 습도는 현재 기온의 포화 수증기량에도 영향을 받고 현재 공기의 실제 수증기량에도 영향을 받죠. 그래서 우리가 67페이지를 보면요. 상대 습도의 변화를 알아볼 수가 있어요. 한번 같이 해볼게요. 먼저 기온이 일정할 때 기온이 일정하다는 거는 뭐가 일정하다? 기온이 일정하다는 거는 공기 중 포화 수증기량이 일정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 바깥에 동그라미 있잖아요. 여기 바깥에 동그라미의 크기가 지금 변함이 없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실제 수증기량이 얼만큼 있냐. 실제 기온이 일정할 때 실제 수증기량이 이제 계속 많아졌을 때 습도는 어떻게 되냐를 보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같은 수증기를 포함할 수 있는 만큼을 가지고 있는데 더 많이 들어오면 그만큼 상대 습도가 더 높겠죠? 그래서 제일 높은 건 다, 그 다음에 나, 그 다음에 가.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고, 실제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20도씨에서 포화 수증기량을 본다면, 우리가 아까 그래프에 20도씨에서 포화 수증기량은 14.7이었죠? 그래서 14.7에 여기 지금 5.5g까지 있으니까 5.5 곱하기 100 그리고 14.7에 8.5 곱하기 100 그리고 14.7에서 13.6 곱하기 100을 해서 계산해가지고 상대습도를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밑에 기온이 일정할 때 수증기량에 따른 상대습도의 변화를 설명해 보자고 했는데 기온이 일정할 때 수증기량이 높아지면 상대습도는 높아진다, 낮아진다? 상대습도 높아진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증기량이 일정할 때를 볼게요. 수증기량이 일정하다는 거는 사실 있을 점이 일정하다인데 이제 여기서는 습도니까 일단 이거는 제껴두고 수증기량이 일정하다는 거는 이렇게 포함된 양이 일정하다는 거를 나타내는 거죠. 이렇게 포함된 양이 여기 포함된 양이 일정하다. 근데 기온이 달라졌다
바깥의 기온이 달라졌다는 거는 포화 수증기량이 달라진다. 내가 먹을 수 있는 양이 달라진다는 거를 우리가 의미를 하죠. 그래서 보면은 기온이 10도씨, 20도씨, 30도씨로 변하고 포화 수증기량이 수증기량이 일정하니까 상대 습도는 그렇죠. 라, 제일 큰 거 라, 그다음에 마, 바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계산을 할 수가 있죠. 10도씨면 아까 찾아봤을 때 10도씨면 7.6, 20도씨 때는 14.7, 30도씨 때는 27.1. 그러니까 7.6g에 7.0 곱하기 100. 그 다음에 20도씨는 14.7에 7.0 곱하기 100. 그리고 30도씨 때는 27.1에 7.0 곱하기 100인데 보면은 분모가 점점 커지니까 분모가 커지면 전체 결과는 작아지죠. 그래서 제일 분모가 큰 이 바가 제일 낮은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문제 수증기량이 일정할 때 기온에 따른 상대 습도 변화인데 수증기량이 일정하다면 기온이 높을수록 상대 습도는 낮아진다. 그래서 우리가 습도를 낮출 때 뭐 너무 꿉꿉하다 싶으면 사실 보일러를 돌려가지고 이 습한 거를 낮추는 경우도 있어요. 되셨죠? 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듯이 상대 습도는 공기 중의 수증기량이랑 그 다음에 기온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공기 중의 수증기량이랑 기온이 상대 습도를 결정한다. 여기 밑에 하루 동안의 상대 습도 변화 그래프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기온이 공기 중의 수증기량이 동일하다. 공기 중 수증기량이 일정할 때 기온이 이제 여기 낮아지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이제 아침 여기 하루 동안이니까 이 새벽에는 기온이 낮아져요. 기온이 낮아지면 아까 상대 습도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기온이 낮아졌으니까 상대 습도는 높아지고 그 다음에 다시 기온이 올라가니까 습도는 다시 낮아지고 그 다음에 기온이 다시 내려가니까 습도는 높아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만약에 기온이 일정하다. 일정할 때 비 오는 날이 있고 그 다음에 맑은 날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습도가 그렇죠. 비 오는 날이 습도가 더 상대 습도가 더 높겠죠. 왜냐면 공기 중에 수증기량이 많아질 거니까. 이게 왜냐하면이라는 표시인데 그래서 우리가 상대 습도는 기온과 공기 중의 수증기량 이렇게 두 개가 있다. 수증기량이 아무리 높아져도 기온이 같이 높아지면은 상대 습도는 일정할 수도 있다. 그래서 수증기량이 높다고 무조건 습도가 높다는 건 아니다. 는 거를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되셨죠? 그러면 옆에 여러분 선생님 여기 PPT 아까 여기 에는 안 갖고 왔는데 그 68페이지 그래프 옆에 보면은 하루 중 기온이 가장 높은 때를 찾아 그래프에 표시하고 이때 상대 습도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써보자 이거 있죠? 한번 써보세요. 다 써왔나요? 기온이 제일 높은 건 기온 그래프를 따라가니까 제일 높은 건 한 요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약 3시가 되고 오후 3시 상대 습도는 가장 낮은 걸 볼 수 있다. 여기 보니까 기온이 낮을 때 상대 습도가 가장 낮은 거를
볼 수가 있죠. 약 3시쯤 됐죠? 그러면 우리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공기가 포함할 수 있는 최대 수증기량인 뭐죠? 그렇죠. 포화 수증기량은 기온이 높을수록 증가한다, 감소한다? 증가한다. 자, 2번 일상생활에서 주로 사용하는 습도로 현재 기온의 포화 수증기량에 대한 실제 수증기량의 비율로 나타내는 건 무엇인가? 뭐였죠? 그렇죠. 상대 습도. 그 다음에 3번째. 밀폐된 실내에서 난방을 하면 상대 습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쓰고 그 까닭을 설명해보자. 이렇게 했어요. 자, 천천히 봅시다. 일단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상대 습도가 어떻게 달라질지. 자, 생각해봤죠? 선생님 너무 빨리 생각하라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잠시 멈추고 생각을 하면 되잖아요? 선생님은 일단은 진도를 나가야 하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멈추고 해보시고 저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밀폐된 실내니까 공기 중의 수증기량은 어떻게 될까요? 공기 중 수증기량은 크게 변함없다. 그러니까 변화 없다. 변화가 없고 난방을 했다는 거는 기온이 올라갔다 내려간다? 기온이 올라간다. 그러면 공기 중 수증기량이 일정할 때 기온이 올라가면 상대 습도는 그렇죠. 낮아지게 된다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대 습도 낮아진다. 자, 잘 정리해서 하면은 난방으로 기온이 올라가면 포화 수증기량은 증가하는 반면 밀폐된 실내에 포함된 수증기량이 일정하므로 상대 습도는 높아진다, 낮아진다? 상대 습도 낮아진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첫 번째 열쇠, 공기 중의 수증기량이 일정할 때 기온이 낮아지면 포화 수증기량과 상대 습도는 어떻게 변하죠? 기온이 낮아졌으니까 포화 수증기량은 다른 색으로 쓸게요. 포화 수증기량은 낮아지고 상대 습도는 반대로 그렇죠.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2019년도 중3 학업성취도 평가입니다. 자, 한번 이 화면을 멈추고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자, 다 풀었죠?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문제는 상대 습도를 알아보는 실험 과정이네요. 그래서 실험실의 현재 기온을 측정을 했고 실온에 물을 넣은 알루미늄 컵 속에 온도계를 꽂은 다음 얼음을 넣고 저어주며 알루미늄 컵의 표면을 관찰했어요. 그리고 이 괄호를 측정을 했고 그래프에서 현재 기온과 이슬점을 이용해 포화 수증기량에 대한 현재 수증기량의 비율을 구했죠. 그래서 문제는 과정 다에서 측정해야 할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차근차근 같이 풀어볼게요. 일단 현재 기온을 측정을 했고 그 다음에 물을 넣은 알루미늄 컵 속에 온도계를 꽂아서 얼음을 넣고 저어줬다. 이거는 얼음을 넣고 저어줬다는 거는 기온을 낮췄다. 기온을 낮췄다는 거고
그 다음에 알루미늄 컵의 표면을 관찰했는데 우리가 알루미늄 컵 그러면 옆에 보면은 물방울이 생겼다. 물방울이 생겼다는 건 응결을 했다. 그리고 현재 기온과 이슬점을 이용해 포화 수증기량에 대한 현재 수증기량의 비율을 구했다. 이거는 상대 습도를 구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현재 기온과 이슬점을 이용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현재 기온을 측정을 했는데 이슬점은 측정하지가 않았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아마 이슬점을 측정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우리가 이슬점에 관련되는 거는 뭐였죠? 이슬점에 관련된 거는 사실 현재 기온에서의 현재 기온에서의 수증기량과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포화 수증기량은 지금 우리가 앞에 그 현재 기온을 측정을 했으니까 이 기온에 따라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현재 수증기량은 여기 이슬점에 따라서 나오겠네요.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찍었을 때 여기에서 시작되는 온도가 이슬점이었으니까. 됐죠? 차근차근. 그러면 과정 다해서 측정해야 할 내용은 이슬점이고, 이슬점 측정은 어떻게 하냐? 1번, 컵 속의 얼음물의 질량. 질량을 측정한다고 온도를 측정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거 아니고. 두 번째, 컵 표면에 맺힌 물방울의 부피. 부피 측정한다고 온도 측정되나요? 그것도 아니고. 세 번째, 얼음이 다 녹은 후에 컵의 온도. 얼음이 다 녹았다는 거는 다시 온도가 높아졌다는 걸 의미하고 그건 큰 의미가 없죠. 그래서 아니고. 얼음이 다 녹은 후에 실험실의 기온도 아니고. 자, 5번, 컵 표면에 물방울이 맺히기 시작하는 순간의 온도. 이게 맞네요. 왜냐면 우리가 이슬점이라는 건 아까 뭐였죠? 공기가 포화 수증기량에 도달해 응결이 시작되는 온도고, 우리가 온도를 낮추면서 이거를 포화 수증기, 그러니까 포화 상태까지 도달을 시킨 거잖아요. 원래 불포화였는데 이렇게 낮춰가지고 수증기를 포화시킨 거나 다름없으니까 이슬점을 측정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방식을 통해. 됐죠? 다음 문제를 풀면 조금 더 이해가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다음 문제를 풀어볼게요. 그래서 다음은 이슬점 측정 실험 과정이래요. 딱 나왔네요. 여기 보니까 1번 실험실의 기온 측정하고, 실온의 물을 알루미늄 컵 속에 넣고 얼음을 알루미늄 컵 속에 넣고 막대로 저어요. 그 다음에 컵의 표면이 뿌옇게 흐려질 때 컵 속의 물의 온도를 측정한다. 이게 지금 이제 이슬점을 측정하는 거였죠. 그리고 여기 보면 뿌옇게 흐려진다. 여기 컵 표면에 물방울이 맺히기 시작하는 순간의 온도다. 이게 이제 이슬점을 측정하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다른 얘기지만 역시 문제는 기출문제. 여러분 기출문제의 중요성을 알고 있죠? 다 변형돼서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1번 실험실 공기의 상태를 그래프에서 P점이라고 여기 한대요. 여기 P점. 이슬점은 몇 도씨인가? 우리가 이슬점 하려면은 이제 공기 온도를 낮춰야 됐죠? 온도를 낮춰서 포화 수증기량에 도달하는 걸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포화 수증기량 곡선을 만나는 지점을 찾는 거죠. 자, 그래서 온도를 낮춰봅시다. 온도를 차근차근 이렇게 낮추면 포화 수증기량에 만나는 점은 요 점이죠. 자, 이렇게 크게 온도를 낮춰서 포화 수증기에 맞는 점이 요 점이니까 이 점의 온도를 읽으면 15도씨. 그래서 답은 15도씨입니다. 자, 만약에 여기다가 Q점이라고 했어요. Q점에서의 이슬점은 몇 도씨인가요? Q점 Q공기에서의 이슬점은
역시 이렇게 낮춰서 여기를 읽으면 되니까 25도씨라고 보면 되고, 그럼 만약에 또 하나 해서 여기가 R이에요. R 공기에서 이슬점은 이렇게 또 내려가서 포화 수증기랑 곡선을 만나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15도씨고, P점도 15도씨였잖아요. P점도 15도씨. 그러니까 현재 수증기량이 같으면 이슬점도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됐죠? 다음에 2번. 다음에 제시된 단어를 모두 이용해서 컵의 표면이 뿌옇게 흐려지는 이유를 쓰시오. 컵이 표면이 뿌옇게 흐려질 때 컵의 표면이 뿌옇게 흐려질 때 컵 속의 물의 온도 측정하는 게 이슬점이고, 컵의 표면이 뿌옇게 흐려진 이유를 이슬점과 관련돼서 쓰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한번 써볼까요? 자, 여기에다가 써보겠습니다. 컵의 표면이 뿌옇게 흐려지는 이유는 공기 중 수증기가 기온이 낮아져, 온도가 낮아져 공기 중의 수증기가 이슬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수증기가 응결하여 컵의 표면이 뿌옇게 흐려졌다는 것을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됐죠? 처음에 풀었을 때는 조금 어려웠는데 두 번째 풀고 그리고 우리가 같이 다시 하니까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는 거를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이고 여러분 다시 앞에 부분 여기 포화 수증기량, 곡선, 그 다음에 상대 습도, 그리고 이 문제들 한 번씩 다시 풀어보면서 잘 모르는 부분을 정리하고 모르는 거 있으면은 언제든지 카카오톡 채널 알죠, 선생님? 카카오톡 채널 아직도 안 보낸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번 주 거 출결 체크 해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안 보냈다 이러면 꼭 보내주세요. 여러분 출결 체크 돼야 되잖아요. 안 보내준 사람 꼭 보내주고, 질문이 있는 사람도 꼭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주세요.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